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입담 센 두 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공론하는 시간 앵커 전성시대입니다. 박종진 전 앵커, 이현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박종진 앵커 공약. 네. 3등 하면 석촌호수에 들어간다 공약. 네. 예. 쿨가당, TVN 쿨가당이 방송이 됐나요? 네네, 했습니다. 18일 방송했습니다. 거기서 공개한다 그랬는데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석촌호수에는 못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신 거예요? 석촌호수 지하수와 연결된 예. 네, 지하수를 끌어서 이렇게 만든 예. 석촌탕이라고 있습니다. 목욕탕? 예. 아, 이거 꼼수 아닙니까, 이거? 이게 꼼수는 아니고요. 네. 이게 첫 번째 위법행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태료인데, 과태료는 정가에 안 들어간다니까 각오를 하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문제가 옛날에 이쪽 송파구에서 옛날에 다단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학생들이, 대학생 학생들이 많이 관여를 했는데, 일부가 거기에 좀 이렇게 빠져서, 좀 저기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령탑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뛰어들게 되면 혹시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또 그럴 수 있어요.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내기하고 이러면서 또 뛰어드는 게 괜히 이게 장난으로 비춰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면 이게 박종진 책임으로 굉장히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여러 사람들의 조언 때문에 제가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접는 게 맞다. 그래서 그쪽 쿨가당 팀에서 그때 진행도 하셨잖아요. 예. 네. 그 팀에서 여러 가지 알아보시고 경찰서까지 갔다 오고 다 해가지고 알아보신 다음에 이 방법을 택해서 석촌탕에서 좋네요. 같은 물이니까 이렇게 빠지는 걸로 하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맞췄습니다. 보통 정치인들한테는 측근도 있고 참모도 있고 전략가도 있잖아요. 보통 네. 석촌호수에 뛰어들겠다는 건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그냥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남들이 다 말렸는데 몰랐겠지 뭐. 네, 전혀 몰랐어요. 제가 판단착오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네. 국민의 높은 뜻을 잘 이해했어야 되는데. 저번에 썰전 나가서 또 공약을 했다고요? 네.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 63빌딩을 이준석을 업고 오르겠다. 이것도 당연히 이준석이 당대표 안 된다는 전제하에 공약한 겁니까? 네, 그렇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이게 지금 국민의당 쪽하고 바른정당 쪽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른정당이 여러 가지로 지금 불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모든 사무총장이나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나 다 지금 국민의당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준석 씨가 지금 이준석 위원장이 이제 당대표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당대표 그냥 나가는 줄 아는데 돈을요. 제가 알기로 우리 바른정당 때 4천만 원인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 5천인가 하여튼 4, 5천 낼 거예요.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당에 특별 기부를 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네. 이게 사실 이준석 위원장이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좀 말린다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씨가 그 말을 듣자마자 당대표 되면 나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데 임명장을 택배로 보내겠다. 내가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싫으면 탈당하라? 우리 오늘 작가님하고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싫으면 탈당하다 이거는 굉장히 오바 같은데. 전화해서 얘기하세요. 아니 오늘 우리 작가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네. 박종진은 이런 공약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내가 만약에 당대표 되면 박종진을 비서실장 임명하겠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한 거죠. 어떻게 비서실장 임명하면 하시겠습니까? 아유, 안 하죠. 왜요? 어떻게. 제가 당직을 맡아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 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를 넘어서 사망 진단을 받은 당 아닙니까? 그렇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초단체장 226석의 빵석, 광역의원 737석 중에 제주도는 기초의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광역의원으로
쳐주고 한석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뭐 광역의원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다 0, 빵빵이거든요. 이제 국민에 볼 때는 이 성적표는 빵점이기 때문에 사망 진단과 같다. 제가 이거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무슨 당대표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 이거는 정말 뭔가 지금 그 자유한국당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노무현 사람인 우리 김병준 지금 교수님을 영입해서 저렇게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빵점 받은 당인데 어떻게 보면 저쪽은 사망 선고고 여긴 사망 진단이에요. 이미 사망한 거로 봐야 되는데 사망 진단한 당에서 이게 지금 한가하게 전당대회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도 당원으로서 정말 막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뭐 전당대회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니 여기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외부에서 과감하게 정말 이렇게 저쪽 김병준 교수님이 정책실장 사람이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수혈을 해서 확 획기적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지금 전당대회에서 기존에 있는 국민의당 뭐 의원들이나 아니면 위원장들 중 이거 되겠습니까? 이상 바른미래당 당원의 의견이었고요. 네. 자, 이현경 의원. 우리 이동영 진행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네. 아니 좀 얘기 좀 해요. 이 의원 얘기 좀 들어보고. 네. 어쨌든 박 앵커는 외부에서 끌어와라라고 하지만 지금 전당대회가 벌써 예정돼 있어요. 9월 2일로. 그러니까 버텨보자는 생각 아닐까요? 어쨌든 뭐 이석수는 제법 되니까 지지도는 뭐 형편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9월 2일로 예정됐기 때문에 이건 치러진다고요. 지금 와가지고. 그렇죠. 지금 와서 안 한다고 할 수 그렇죠. 없고. 비대위원장을 비대위를 꾸린다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하마평 오는 사람들이 손학규, 하태경, 이동섭,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손학규 고문이 나간다고 선언했나요? 아니. 그러자 하마평. 네. 어떻게 보세요? 주변에서 그걸 좀 하면 어떠냐 권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손학규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거나 부르거나 뭐 명분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인지도 면에서 보면 하태경 의원이 유승민 의원을 좀 대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국방위도 그렇고 이번에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던데요. 네, 이미지를 이제 중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대표하고 훨씬 가까운. 네, 당 대표를 꾸리기엔 근데 이제 좀 하태경 의원은 좀 독고다이죠. 자기 그렇죠. 목소리 자기가 그냥 확실히 내는 스타일이니까. 그럼 박종진 앵커 말 그대로 앵커 출신인데 방송에서 독고다이가 뭡니까? 지상파 라디오. 죄송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홀로 버티는. 독불 장군. 뭐 그건 좀 나쁜 단어 같고. 제가 대신 사죄드리고 여러분. 네. 지금 아까 이준석 의원은 유승민 전 대표랑 친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아주 친하죠. 유승민 대표하고 그러니까. 절친의 아들이니까. 네. 그러면 손학규 고문은 안철수 대표랑 친하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정치에 자꾸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전당대회를 하면 자기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까지 뒤에서 계속 최대 주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선거를 이렇게 망쳤는데. 아니 여기서 또 당 전당대회 입김을 작용한다. 이거는 절대 안철수 대표 제가 직접 만나본 적에서는 관여 안 할 것 같은데요. 관여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제 주승용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 8월 말에 안철수 전 대표 8월 말에 외국 가기 전에 호남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마디라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호남에 있는 분들이 그걸 들어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당에 계셨던 분들은 주로 호남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호남의 민심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 그렇게 이반됐다고 하면 안철수 어쨌든 이런 선거 다 조직인데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 호남을 지역구라는 의원들이 그렇게 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바른미래당은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죠. 이렇게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없다. 획기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 이준석 의원 같이 아주 젊은 사람이 획기적으로 당대표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기침이 나오는데. 대답하기가 곤란합니까? 아니 이게 왜냐면요. 당대표라는 게 다 아우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준석 위원이 아직은 힘이 좀
딸리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포용력 입장에서 나이가 어리니까. 포용력에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아니, 획기적으로 30대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아예 외부 인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준석 의원은 예를 들어 유승민계 그죠? 그리고 바른정당계 이렇게 개가 돼 있잖아요. 아무리 개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우겨도. 나이 젊은 건 찬성인데 외부에서 와라. 그렇지. 나이 젊은 건 찬성이죠. 근데 이제 외부에서 깨끗하게 객관적으로 와야지 이게 되지. 아니면은 바른정당 출신하고 국민의당 출신하고 아무래도 또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되든 간에. 그럼 이게 또 다시 갈라지는 그런 싸움이 될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도루묵이 된다. 근데 지금 김관영 의원이 원내대표 하고 있으니까 조율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당대표 원내대표가. 근데 정치가요.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가 이상적으로 않아요. 안 된다. 왜냐하면 각자의 전부 다 욕심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다 있어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젊게 새로 한번 확 바꾸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걸 국민의당 출신들이 따라주나요? 이준석 의원에. 여기 최고위원들은 또 따로 뽑을 텐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국가정보원을 방문해서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약속했다고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네, 모든 정부에서 다 이랬어요. 네, 이 정부만 이런 건 아니고 항상 국가정보원 음지에서 양지라는 표현도 바꾼 거고요. 원래 음지에서 일한다 뭐 이런 거에서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가정보원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네, 그걸 아예 명시했던 거예요.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은 하고 안 지킬 거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꼭 지켰으면 좋겠다는 제 뜻을. 이게 사실은 그전 안기부에서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 국가정보원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기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터뜨리고 또 정치 개입하고 뭐 사찰하고 도청하고 이랬기 때문에 국정원으로 바꾼 건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보면은 그게 고쳐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은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이거 노무현 정부 때 없앴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한 번도 국정원장 독대하지 않았어요. 이거 MB 정부 때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도 독대하고 이런 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거고 국정원 개혁 지금 하고 있는 거죠. TF팀 끌어가지고 제발 잘 돼가지고 더 이상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 그런 점을 좀 확실히 또 이번. 근데 그러면은 이게 조직을 바꿔야 돼요.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정원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출입기자는 자동으로 국가정보원 출입기자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같은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는. 근데 그 조직까지도 국회에서 바꿔버려야죠. 완전히요. 그럴 필요 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정보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 파트에서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 정보에 대한 수집 여기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국내 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국가정보원이 정치로부터 중립이다 이게 쉽지가 않죠. 모든 정보원들이 국내 내가 알기로 거의 몇만 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10,000명 가까이 있는 몇천 명 이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지금 TF팀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볼 텐데 8월 25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컷오프는 조금 있으면 다음 주죠? 다음 주 아마 컷오프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 이해찬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래서 최대 변수가 됐다. 그렇죠. 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분 하셨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언론에서 당초에는 안 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평가하는 분에 따라서는 김부겸 장관이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뭐 확정지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소문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나오는 걸 그렇게 막 원하지 않았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안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그 소문은 잘못된 소문인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전 총리가 이분이 생각이 굉장히 깊고 신중하신 분인데 이렇게 출마 선언한 거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해찬, 이종걸, 김진표, 송영길, 최재성, 뭐 이인영, 박범계, 김두관 뭐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제 예비 경선 통해서 3명으로 압축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 친노 친문 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많기 때문에 3명 중에 들어갈 2명 이상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제 생각에 2명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비주류가 1명 정도. 1명 정도. 그러면은 이 친노 친문이라고 불리는 그룹에서 표가
갈리겠죠. 뭐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도 지금 뭐 정치평론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노 자장이라 불리는 이해찬 의원이 무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이 아니라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까 말씀한 7선을 한 정권 창출을 해봤고 국무총리하고 안 해본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후배들하고 같이 경쟁할 거 뻔히 알면서 출마했을 때는 타진을 다 해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찬 의원은 올드보이란 이미지를 지울 수 없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약간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청와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연령대의 인사들과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 생각엔 386 때 운동권 활동을 했던 인사들이 아닐까 싶어서 예. 50명 정도 되는 이 선거인단에게 1인 1표제니까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한 사람만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친문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 안에 친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있겠나 싶기도 해요. 본인들 얘기하고 있죠. 예. 박영근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뭐 이대로 가겠습니까? 그거 가기 전에 이미 이합 집산돼서 단일화를 일부에서 이루어지겠죠. 친문 단일화? 네, 당연히 비주류 단일화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이게 이제 8명인데요. 네. 그죠? 여기서 3명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분명히 그 이전에 단일화가 있다고 봐야죠. 예. 저는 단일화 이루어지 않는다고 봅니다. 송영길, 최재성, 이인영 이게 같이 386에서 그렇죠. 예, 같이 운동권이고 이종걸 의원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종걸 여기서 의원 뭔가 비주류로 정리가 좀 알려져 되겠죠.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정리가 될 거고 그다음에 박범계, 김두관, 김진표 의원 이분들도 아마 무언가가 또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그냥 3명 우리가 컷오프 당하는 거 너무 창피하지 않냐. 야, 3명은 우리가 뭔가 좀 단일화하자. 뭐 이런 쪽. 벌써 지금 박영선, 전해철 의원, 뭐 김부겸 장관은 지금 당권 뜻을 접었으니까요. 예. 뭔가 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게다가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실은 뭐 친문이나 친노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봐도 그래도 친노의 색깔이 좀 옅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당원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지금 이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고 실제로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의원들이 지금 당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모이면 제 생각엔 친문이나 친노란 색깔 좀 옅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오히려? 예,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의원이 있고 권리당원 40%여가지고요. 국민 여론조사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반 당원하고 권리당원 차이가 뭔지 아세요? 권리당원은 회비를 내는 거고 일반 당원은 회비를 안 냅니다. 그 권리당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 당원이 5%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퍼센테이지. 일반 당원이 아니라 권리당원도 차세대 친노나 친문을 생각해 본다면. 권리당원은 거의 친문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친문이 아닌 사람 없으니까. 네. 제 얘기는. 지금 여기는 내가 볼 때 친문 대결이에요. 누가 가장 친문하고 가깝냐. 그렇겠죠. 오늘 전영 의원이 아주 뭐 세게 한마디 했더라고요. 보니까. 날씨가 네? 더운데 정치 때문에 더 덥다고요? 그 친문 충성 경쟁을 하는 거냐. 네. 눈꼴 사나운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민주당이 미래를 위한 전진의 당이냐 과거를 위한 후진의 당으로 보인다. 이걸 이제 페이스북에 전영 의원이 만들었는데. 그럼 이해찬 의원 출마 보고 그렇게 쓴 거예요? 네, 이해찬 총리 보고 네.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썼어요. 이거 누가 봐도 친문 충성 경쟁 아닙니까? 이 명단을 딱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영 의원이 날카롭게 쓰긴 썼는데 전영 의원 이 부분에 약간 동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까 박정진 앵커하고 이현경 앵커 똑같이 이해찬 의원 나오는 것에 청와대가 좀 껄끄러웠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 해놓고는 또 전영 의원 왜냐면 이분이 이제 연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온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찬 의원이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 이분이 절대 떨어질 걸 생각하고 1%도 생각하고 나오질 저도 거기엔 동의하는데 이해찬이 뭐 후보가 되지 않겠어요? 이해찬 의원은 선거에서 진 적이 없어요. 네. 다른 그렇죠. 거랑 다릅니다. 지금 무슨 얘기야? 지금 우리 진행자님, 왜 그러세요? 일전 전패 오늘 아닙니까? 저녁을 아까 굶으신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일전 전패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예. 일전 전패요? 참 멘트를 참 아주 참 날카롭게 하십니다. 예. 네. 어쨌든 아까 박영기 말대로 컷오프를 만약에 탈락하게 되면은 약간의 좀 정치적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락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네.
단일화가 될 수도 있겠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친문이라서 다 친해요. 그래서 컷오프 탈락하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빨리 그 이전에 단일화하고 서로 창피하지 않아서 선의 경쟁을 하는 선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타격 없다면서 또 창피하다고 그 말이 아니 그러니까 컷오프 탈락되면 좀 해도 좀 창피한 게 있으니까. 아니 근데 친문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컷오프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공개적으로 탈락이 되면 왜 배우들 중에도 주연급과 조연급이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 마음속에 그런 이미지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장렬히 전사에서 탈락을 하면 기억이 남지만 비슷한 느낌인데 탈락을 하면 저 사람은 앞으로 대성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돈 몇 천만 원씩 낼 텐데, 근데 좀 걱정이 되네요. 예. 네. 예, 김병준 비대위 자유한국당 이제 출항을 했고, 출항하자마자 어쨌든 그 여론조사 보면 지지율이 약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른 것 같아요. 오르는데 이번에 지도부 비대위원을 꾸렸죠. 꾸렸는데 네. 탈당파 소위 말하는 네. 탈당했다 다시 들어온 복당파들을 네. 뽑았단 말입니다. 김영태 의원. 예. 이렇게 되면 친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또 조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본인이 성공할 확률을 본인 스스로 20%에 30%라고 했으니까 그 성공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나는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걸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김병준 교수님이 한 2년 동안 꾸준하게 해왔던 얘기가 나 마이크를 갖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예. 자신이 정책실장을 하면서 펴보고 싶었던 국가에 대한 비전들에 대해서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싸움이 일어나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김용태 사무총장 이번에 신임 사무총장이나 홍철호 신임 비서실장이나 정말 깔끔하신 분들이에요. 두 분 다. 예. 뭐 물론 왔다 갔다 한 그런 어떤 뭐 비판의 목소리는 듣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정치인들 중에서 그나마 굉장히 깔끔하고 소신 있고 개혁 성향이 굉장히 짙은 사람이라서 이 두 분 정말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높이 평가하는 게 참 사람 잘 골라서 잘했다.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뭐 좋은 사람 잘 골랐을 수도 있지만은 이 당 내에서 이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걸로 내부 분란이 있지 않을까? 내부 분란 없습니다. 이 두 분들은 저기 비박이든 친박이든 그냥 다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네. 제가 볼 때 이분들 욕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국민들 중에서는 있었어요. 기자들 중에서. 왜냐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바른 정당에 있다가. 근데 이분들 그렇게 막 의원들이 욕하거나 이런 분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왜 지난주에 이동영 작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출당권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비대위원장 할 때. 근데 이번에 뭐 당협위원장 정도는 갈고 싶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거는 그냥 어쨌든 전쟁은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전쟁 전에 고요한 그런 느낌이 아닌가. 지금은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좀 있으면 이제 인적 청산 때문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정두원 의원이 그 얘기 했잖아요. 모두 다 사표 내라 위원장들. 그래야 사는 길이다. 근데 저도 여기 동감해요. 근데 완전히 위원장 사퇴 내고 그냥 김병준 위원장이 새로 꾸려야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된다는 게 다음 공천에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거라서 김병준 위원장 난 잘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 해당되는 분들이 그렇게 사표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동안 들인 시간과 아니 이거는 뭐 무조건 있는데. 위원장은 다 사표 쓰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도 다 사표 썼거든요. 바른미래당. 언제 사표 썼어요? 아니 다 썼어요. 우리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위원장 다시 뽑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정치권 얘기는 거기까지 좀 하고 사회 문제 또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기 왜 보수는 왜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했나? 왜 건너뜁니까? 그 질문에 대한 꼭 답을 해야겠습니까? 회심의 카드 있나 봐요. 하십시오.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요. 뭔가 튀는 인물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공천을 주지도 않았고 조선한테 비례대표도 말 잘 듣는 사람만 골라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며. 이래서 무슨 문제 이래서 뭐가 됩니까? 이제는 자기의 소신 그리고 자기 철학이 있는 정치인들, 그 젊은 정치인들, 자기 발언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당에서 영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보수가 죽은 원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박종진 그 말에 제가 웬만하면 동의를 안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 계속 동의해놓고 동의 안 한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당은. 사석에서 형님 존경합니다. 매번 했던 사람입니다. 거짓말이고요. 대한민국 정당은 튄다거나 혹은 당 지도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러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지금은 정치 안 하시는데 예전에 정치권 몸담았던 분이 술 한잔 하시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치인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절대 키워주지 않는데요. 근데 기업을 하시는 분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 돈 들여가지고. 그래서 스카우트하러 다니는데 정치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암울하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업의 오너는 바뀌지가 않거든요. 네. 월급쟁이 사장 쓰고도 언제든지 또 이사회 거쳐서 아웃시킬 수 있는데 정치는 한번 들어와서 자리 딱 잡으면요. 오히려 내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개인적 역량이 워낙 커지면. 네, 정치권 얘기 그렇게 하고요. 그 전에 우리 예스 앱으로 YJ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는 없었습니까? 간만에 안동에 와서 어디 갈만한데 추천 좀 받으려고 했는데. 안동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좀. 안동 제 전문가인데. 네. 안동 MBC에 있었잖아요. 네. 그 안동 댐이 지금 제일 시원해요. 제일 지금 시원하다. 가면. 네, 거기 이제 밤에 예전에 어떤 그 전설인데요. 어떤 여성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머리카락으로 신을 삼아준 그 전설이 있는 안동댐에 가면 다리가 있어요. 월령교. 네, 지금 가면 여기 전문가 여기 계시는구나. 네. 지금 제일 시원해요. 네. 제가 가니까. 예, 안동댐도 들리시고요. 요즘엔 뭐든지 맛있는 거 먹는 게 중요하니까 구시장에 가시면 찜닭 골목에 가서 찜닭, 막창 골목에서 막창, 갈비 골목에서 갈비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네, 전 초계탕도 추천해요. 예. 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갖고요. 박종진 앵커가 오는 날은 저희가 너무 바쁩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바빠요? 말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또 별로 얘기 안 했는데. 할 말이 많기 때문에. 1시간씩 하시다 그래서. 근데 나 이동영 우리 진행자님 생각이 어떤지 참 여러 가지 궁금한데. 저도요. 이야기하시죠. 예. 자. 좀 안타까운 사고가 지금 여러 번 겹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반복되는 사고가 있는데 법도 좀 바꾸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법 바꾸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나라의 미래라고 한 어린아이들이 자꾸 어른들의 실수로 죽어나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래서 오늘 대통령도 직접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어린이들의 어떤 연이어진 사망 사건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고민스럽긴 합니다만. 완벽하게 없애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 얼마든지 옛날에는 없었어요, 생각해요. 이런 거. 예. 옛날에요? 옛날엔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잠 안 잔다고 눌러서 어떻게 사망의 원인이 된 거 아닙니까? 정확한 건 몰라도. 그러니까 옛날에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리고 그렇게 때리고 이런 게 요즘에 급격히 늘지 않았어요? 어린이집 사고가? 저는 그게 꼭 동의하진 않는데 예전에 어린이집을 그렇게 많이 보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확한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많이 보내지 않았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본인 하신 얘기 그거구나. 잡아요. 네. 어린이집 숫자가 지금은 줄었고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들어가는데 과잉 포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어린이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부모한테 돈을 줘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이게 핵심인데 이걸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1인당 50만 원씩 주면 돼요. 이게요. 아니요. 제가 주변에 물어봤는데. 모든 보육정책 이런 거 지원 다 끊고요. 부모한테 1인당 50만 원씩 주면 됩니다. 지금 애 엄마인 엄마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1인당 50만 원씩 준다고 애 낳고 키우고 제가 그렇게 애 하겠나? 아빠입니다. 애 아빠. 아빠잖아요. 애 엄마가 아닌 사람 모르는 세월이 있어요. 일단 4명 나면 일단 200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기저귀하고 애들 기본적인 학비하고 이런 게 되니까. 좋은 생각이지만. 이 부모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어린이집 이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요. 어린이집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보건복지부 얘기했잖아요. 해결하라고. 유치원은 또 교육부 담당 소속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제각각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유아교육과, 학교는 교육청 학교정책과, 학원은 교육청 평생교육과, 어린이집은 각 구청에서 합니다. 단속은 경찰청에서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고가 있었던 어린이집도 20몇 명 있는 아주 작은 가정 어린이집이더라고요. 그런 데까지 제대로 단속하거나 인력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어린이집 문제는 애 있는 집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표가 안 되니까
이게 시작을 했다 끝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관리 감독은 일원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의 강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무죄 난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선진국처럼 18세 미만의 1인당 모든 보육 정책에 지금 들어가는 돈들이 몇 조는 될 텐데 이거를 몰아가지고 1인당 50만 원씩 주면 이 어린이집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키우거든요. 그럼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자유롭게 가격을 올릴 수 있고 그 올린 만큼 50만 원에서 내면 되고 그리고 어린이집 보모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모든 게 정상화되는 거죠. 근데 박종진 앵커 실제로 어린이들이 제가 돈을 요구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돈을 진짜 밝혀서가 아니라 아니 그럼 이게 해외 선진국들이 다 이렇게 해요.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이 의원 얘기 들어보고. 물론 엄마가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어린이들이 당하는 사고의 많은 부분이 가정에서도 그럴 수도 벌어집니다. 있죠. 예. 그래서 어린이집을 안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사고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대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닫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들이 부모들을 못 믿는 거예요.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이현경 전 앵커가 얘기한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봐야 돼요. 이게 왜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직접 지원을.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결론 내린 겁니다. 박앵커님, 앵커님도 앵커를 해봤으면은 제가 20초 전부터 끊어달라고 계속 손짓하면 좀 끊어주세요, 지금. 몰랐어요. 눈을 안경을 벗어가지고.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 이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한테 한마디를 하시는군요.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예,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예 뉴스 듣는 우리 연애할까요 코너인데요. 오늘은 최근 불거진 가요계 음원 차트 논란 특집으로 평상시에 나오는 분들이 아닌 다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음악평론가 이대하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은 근데 늘 나오시는 분인데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예, 저는 뭐 제가 또 딴 사람이 됐나 싶어가지고 그러게요. 제가 음반계에는 전혀 제대로 지식도 없고 예. 오늘 그 음악 평론가를 실제적으로 대면하는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이대하 평론가님이 처음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강원 뭐 이무영, 임진모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아, 그렇죠. 이무영 감독은 이제 영화도 하고 또 원래 또 음악도 많이 칼럼 하셨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뵙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상당히 긴장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영화 배우니까 뭐 영화계 이야기는 이야기 하실 테고요. 네네. 시사평론가는 모든 거에 척척 박사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평론을 할 수 있어야 시사평론가인데. 뭐 시키면 할 수는 있죠. 예. 시켜보겠습니다. 예, 시켜주신다면 뭐 제가 예. 성심성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되는 노래 션의 Way Back Home이라는 곡입니다. 네. 왜 논란이 된다는 겁니까? 지금 음원 차트가 잘 보시면 아이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이돌이 팬들이 많고요. 예. 팬들의 수가 많으면 당연히 순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근데 아이돌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팬덤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어떻게 1위를 할 수 있냐 상식 바뀌다. 많은 분들이 정황상 의심이 간다 이렇게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션의 Way Back Home이 션이 유명한 친구도 아니고 아이돌도 아닌데 밤 사이에 가요 차트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말입니다. 이 션의 Way Back Home 전에 다른 음반 이렇게 사재기 논란이라든가 차트 조작 논란 있었습니까? 있었죠. 예를 들어 이제 닐로의 지나오다라는 곡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본격적으로 사재기 논란이 제기됐던 게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가요계에 사재기가 만연해 있다 이런 소문들이 참 많았고요. 예. 심지어 저도 음악 관계자들한테 물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겠지만 건너 들은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닐로의 지나오다. 닐로는 그렇게 유명한 아티스트도 아니었고요. 물론 음악은 좋았지만 좀 갑작스럽게 순위가 상승해서
멜론 차트에서 상위권에 올랐거든요. 그걸 보면서 요즘 같은 음악 이렇게 상황에서 이게 혹시 가능한 일이냐, 사재기가 아니냐 엄청나게 논란이 일었었고, 그래서 닐로에 대한 여론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재기라든가 혹은 조작까지 하면서 1위를 하려는 이유는 뭐죠? 당연히 그에 대한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탑100 순위를 그대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베스트셀러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탑100에 올라와야 이 수많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 음원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내가 들을 만한 음악을 찾았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론가들의 큐레이션 기능을 차트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냥 늘 조금씩 바뀌는 그 차트 안에서만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고정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차트 100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이번 곡은 성공하지 못했나 보다. 그래서 활동을 접는 경우도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오히려 인기를 얻어서 차트를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차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그 정통적 방식의 음반 사재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클릭해서 사는 거죠. 요런 방식이 옛날에는 앨범을 줄 서서 막 사고 한 사람이 몇백 장이 사고, 요런 정통 방식으로 하나요? 아니면은 드루킹처럼 그 뭐 매크로 조작해서 이 컴퓨터로 막 해서 하나요? 주로 이제 매크로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크로로. 네. 그러니까 이게 스트리밍을 요새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얼마 전에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나의 기계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 200~300개 아이디를 조종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기계가 한 200~300개 만들어 놓으면 거의 1만 개에 가까운 아이디로 총공세를 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스트리밍을 계속해서 이제 순위가 올라가게 만든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실제 확인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논란이 가열되지 않나. 예. 네. 시사평론가 남태호 씨. 네. 남태호 씨도 매크로를 스스로 한 적이 있죠. 본인이 하고 있던 팟캐스트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하루에 100번씩 다운받았다 지웠다 다운받았다 지웠다 했지 않습니까? 직접 본 것처럼 얘기하시는군요. 들었습니다. 일부에서 그래서 제가 그 인간 매크로다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뭐 하트나 이런 것들 팟캐스트에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또 다운을 많이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이동을 하면 IP가 바뀌잖아요. 내지는 뭐 LTE에서 IP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누르고 했었죠.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제 순위에 오르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원하는 순위에 내가 맞춰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달인의 경지에 한번 올랐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기계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 매크로죠. 본인이 직접 본인이 계속 시간 들여서 한 3시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공을 들이는 시간에 방송 준비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비난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남태호 씨 때문에 그 팟캐스트 이 포맷이죠. 팟빵이 정책을 바꿨다고. 기술적 정비에 제가 큰 기여를 했죠. 허점들 제가 주로 체크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그 팟빵이란 그 업체 그 사장님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이런 게 허점이다 알려주니까 또 바로 고쳤어요. 네, 완비하겠다고. 계속 지금은 이제 거의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또 청취자분들이 궁금할 게, 쇼는 누구냐 그러면, 혹은 이 쇼를 제작한 제작사는 누구냐? 네. 일단 쇼는요, 밴드 중에 칵스라고 있습니다. 이 칵스는 인디씬에선 정말 대단한 존재고요.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인데, 그 칵스라는 그룹의 건반 주자가 바로 쇼인데, 이 쇼는 칵스 밴드 활동도 하지만 EDM,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페스티벌에서 막 난리난 그런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그쪽 DJ와 프로듀서도 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도 상당히 유명해서 아마 일렉트로닉 음악 좋아하시는데 쇼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유명한 DJ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노래가 좋던데요? 노래 좋습니다. 그럼 굳이 노래가 좋은 노래를 왜 이렇게 조작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라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는 정황상 의심만 갈 뿐 확정할 수는 없지만 노래가 좋은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소속사는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디지텀 엔터테인먼트라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닙니다만 DJ와 일렉트로닉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씬의 리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소속돼 있고 또 그들이 씬들을 다 리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안이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다들 분위기가 뭐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우리가 이대로 맨날 속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가 막 터져 나오는 중이긴 한데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는 말고 좀 더 신중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일단 가요계에 그런 게 만연해 있다는 그런 소식은 저도 접해서 알고 있고 심지어 박진영 씨 말에 의하면 차트 10위 안에 6개가 조작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할 정도로 네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하지만 가요계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과 한 개인이 특정됐을 때에 어떻게 논의할지는 조금 방식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션이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션의 테이크라는 앨범에 그 음원 사이트 들어가면 댓글을 달 수 있는데 지금 4만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그중 대부분은 인신공격성이거나 비판의 건데 만약에 이게 정말 사재기가 아니라면 한 사람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난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가. 일단 그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둘째로 이거는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아서 좀 의외이긴 한데요. 이 웨이백홈이 실시간 차트 1위를 거뒀지 않습니까? 이게 음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게 EDM DJ가 만든 최초의 1위 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EDM이 난리고 DJ들이 난리인데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DJ가 만든 팝음악이 1위하는 시대가 열린 것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재기라면 그냥 사기극이겠지만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곡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3일, 일주일 기간을 올라와서 일을 했다 그러면 누구나 딱 그렇게 박수 칠 텐데 이게 하룻밤 사이 이렇게 되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션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사재기나 조작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드루킹처럼 이 션의 팬이 션하고 제작사하고 얘기하지도 않고 본인이 스스로 요즘은 개인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크로를?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팩트를 하나 정정해야 되는 게 하룻밤 만에 올라간 건 아닙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씬에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음악보다 훨씬 더 좋았고 퀄리티가 아주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 좋다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제가 확인한 게 금요일쯤에 멜론에서 한 50위 정도 하고 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그렇죠. 그렇게 조금씩 올라가다 토요일에 갑자기 급상승해서 이제 일요일쯤에 1위까지 찍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뭐 새벽에 돌려가지고 1위에 올랐다. 이거는 팩트가 틀린 거고 조금씩 올라갔는데 다만 그 속도가 너무 굉장히 빨랐던 거죠. 네. 근데 뭐 저도 이 글을 쓰는 사람이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 출신 아닙니까? 네, 한 5권이 베스트셀러 되는 사람으로서 이런 유혹이 와요. 그러겠죠. 뭐 사재기를 해주겠다, 순위를 올려주겠다 있다고. 네. 그러니까 특히 이 젊은 이 뮤지션 같은 경우 또 영세 제작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나. 맞습니다. 오죽하면 박진영 씨는 전에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JYP 쪽으로도 이제 의뢰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서 녹취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JYP 쪽으로 접근할 정도로 만연돼 있고 그리고 JYP 정도 되니까 그걸 단번에 뿌리칠 수 있었지 과연 그렇게 쉽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이 닐로도 아까 얘기했고 뭐 션도 얘기했고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등장하는 바이럴 마케팅 예전부터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바이럴 마케팅은 뭡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방송국에 한번 출연하는 것보다 뭐 SNS 상에서 바이럴한 걸 도우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NS라던가 여러 뉴미디어를 이용한 페이지들 혹은 뭐 채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야라고 찾아 듣기 시작하고 그게 음원 사이트 순위 어느 정도 반영되면 역주행하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일파만파 번지다가 1위로 올라가고 이런 걸 흔히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거를 어떤 대안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는 조금씩 시선을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주행 신화라고 하면 좋은 음악은 언젠가 사랑받게 되어 있어. 이제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돈 좀 들이고 좋은 페이지 섭외해서 전략적으로 잘 하면 어떻게든 실시간 차트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걸 알아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바이럴 마케팅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 바이럴 마케팅을 해주는 그 업체들이 불법 아이디를 동원한다 이런 설이 제기되긴 했습니다만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정당한 마케팅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요. 이 작가 골수팬님 1일 자기 자랑 제 말인 것 같고요. 방송 끝나고 션 노래 들어봐야겠네요.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이 되니까 뭐야 하고 들어보는. 그래서 다시 또 인기가 얻어지는. 지금 1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엄청나게 기사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뭐 1시간이 멀다 하고 계속 기사가 나오는 와중이고 그리고 들어봤어 뭐 사재기라던데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입소문이 나 있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자, 그러면 남태우 씨. 네. 음원 사이트의 책임은 그럼 과연 없을까? 이거 음원 사이트가 본인들이 이런 조작이라든가 혹은 실시간 스트리밍 뭐 대거 어느 뭐 기계를 네. 다운로드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막을 의지만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뭐 거기에서 지금 최근에 나온 건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또 막는 뭐 그런 방식도 썼는데 그게 또 1시 인접해서 오히려 계속 올라가고 그게 1시에서 아침 7시까지 1위가 또 유지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차트 쪽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기술적인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얘기하셨듯이 역으로 화제가 되니까 도리어 또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리고 뭐 몇만 개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1위가 유지돼 버리는 이런 상황. 저도 이 노래를 뭐 들어봤거든요. 사실 노래 자체는 뭐 제 취향에는 상당히 맞더라고요. 아니 저는 좋더라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왜 뭐 진짜 집에 가고 싶더라고 딱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집에 왜 가고 싶어요? 이 노래 들으니까 집에 제목이 그래서. 예, 그래서 집에 가는 길도 좀 찾고 싶고 뭐 그렇게 들리던데 저는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순위 상승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팬들의 어떤 차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심지어는 차트를 없애는 게 낫다 차라리 뭐 이런 얘기까지도 백이 차트 아까 얘기한 예.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지금 차트에 올라가서 도리어 1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서 차트 1위가 아닌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에 올라가면 1위가 유지가 되는 예.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시도는 벌어질 것이다. 그렇죠. 유혹도 있겠죠 계속.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실시간 차트 폐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차트가 이제 폐단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없애는 게 순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원 사이트 입장에선 진짜 실시간 차트가 본인들에겐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모바일 앱을 켜서 음악 들으러 들어가시면 첫 화면이 다 실시간 차트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아까 제가 책도 얘기했습니다만 책도 베스트셀러 없애자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죠.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팝방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 팟캐스트 순위 있잖아요. 네. 그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네. 또 우리도 경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탑 10에 탑 20에 누가 들어가 있냐. 그리고 그게 왜 1위가 했으면 이유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없애기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대안은 첫 화면에서만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로 이제 음악을 들으러 들어갔을 때 첫 화면에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딱 실시간 차트가 자리 잡고 있는데 요거를 뭘 눌러서 들어가도록만 해도 실시간 차트의 영향력은 훨씬 줄어들 수밖에 것이다. 없거든요. 요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요런 순위 조작이 영화계에도 있다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영화는 이제 입장권 통합 전산망이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실시간 뭐 매출이라든가 그 관객 수나 이런 거 또 뭐 예를 들면 국적별 분류, 나이별 분류, 지역별 분류 완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완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박스 오피스가 아주 정확한데 문제점은 그 자체의 순위의 조작은 거의 저는 없다, 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있었듯이 공급이 수요를 조작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영화를 전국에 2,500개 스크린 중에 10개만 걸고 다른 영화 1,000개 걸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일을 할 수 없겠죠. 근데 1,000개 스크린에 개봉한 스크린 독과점을 했던 작품들은 아무리 못해도 5위 안에 들겠죠.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또 5위 안에 있으니까 또 보겠죠. 뭐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독과점 폐해를 뭐 없애자. 조작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만은 네, 다른 형태죠. 그래서 뭐 예술 영화나 뭐 독립 영화의 스크린 쿼터를 좀 유지해 주자라는 얘기도 있고 뭐 1개, 10개 스크린을 가진 멀티플렉스에서 뭐 세계관 이상의 동일한 영화를 상영할 수 없게 한다든가 뭐 외국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계도 지금 너무 천만 시대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조작은 아니지만 자본에 의해서 조작될 수밖에 없는 순위 이걸 좀 바꿔보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대안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악계 전체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대화 음악평론가 우리 방송 처음인데 목소리가 아주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댓글로. 감사합니다. 네,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얼굴도 목소리만큼 좋다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사실 목소리보다는 얼굴이 더 가지고 싶은데요. 실패했네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그 팟빵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이대화 평론가 저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대화 평론가의 목소리가 좋게 들리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때문에 더 돋보이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건 자랑입니까? 자학입니까? 네, 지금 끊어야 됩니다. 자,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